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자입니다. 네, 어제 낙폭이 컸던 만큼 오늘의 지수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분위기, 그것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낙폭이 컸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만큼 회복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는데요. 미중의 갈등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에 따라서 위험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다시금 회복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나스닥에서는 브로드컴이 10% 가까이 올랐고 또 양자 컴퓨팅 등의 섹터에서도 훈풍이 불었던 이유 바로 JP 모건 체이스의 100억 달러 투자 소식이 연달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금융주들 역시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스타트를 끊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금융주들 긍정적인 선반영 흐름을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 밤사이 마감 시황 살펴보겠고요. 오늘도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한층 누그러진 미중 갈등에 또 브로드컴이 촉발한 AI 낙관론 덕분에 이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밤사이에 다우지수는 1.29%, 나스닥도 밤사이에 2%대 상승하면서 지난 금요일 약 3%대 급락했던 부분들을 일부 되돌렸고요. S&P 500 지수 역시 1.56%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밤사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반등시킨 요인들 어떤 게 있었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의 급락을 일으켰던 가장 큰 이슈죠.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 이게 주말 사이에 상당 부분 보완되는, 봉합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선 중국이 주말 사이에 히토류 통제 조치가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단순 관리 차원이라면서 한 발짝 물러난 입장문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미국 역시 중국을 돕고 싶다라면서 대중 유화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거기에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밤사이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주말 동안 중국 측과 상당한 소통을 했다면서 조만간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바라본다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추가했는데요. 여기에 현재 골든만삭스 등의 이 월가에서는 이 양측이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기존의 관세 인상 유예를 계속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다시 한번 이 안도 매물들이 상당히 들어온 밤사이 뉴욕 증시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AI 반도체 역시 다시 한번 이 거품론을 불식시키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게 바로 이 브로드컴과 오픈AI가 손을 맞잡았다는 이슈였는데요. 이 양사가 대규모 AI 칩 공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드컴의 주가가 밤사이에 10%대나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번 계약의 목표는 이 자그마치 1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용량을 추가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AI 가속기 개발도 함께할 것이고요. 오픈AI가 이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AI 견조한 수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다우 지수도 상당히 오늘 좋은 흐름 보였는데 은행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번 실적 시즌의 스타트를 끊을 이 금융주들 이번 주에 바로 대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블룸버그가요. 이번 6대 대형 은행들의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무려 6%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JP 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또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는 현지 시각 수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JP모건이 밤사이에 미국 내 전략적 산업에 최대 1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이 소식에 오늘 이 양자 컴퓨팅 등 테마주들 흐름도 강했습니다.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떤 업종에 특히나 집중됐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시죠. 자, 우선 히트맵 오늘 상당히요. 오늘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현재 약간 빨간불 켜져 있는데 약간 잘못 어제 이 히트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반적으로 빨간불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왔는데 한눈에 봐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밤사이에 이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올해 2차례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면서 이 금리 인하에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면서 전 업종에서 초록불, 상승불이 켜졌고요. 특히나 반도체단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82%, 브로드컴도 약 10%에 가깝게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밤사이에 5% 가까운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늘 반도체 투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특히나 AI 테마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HP나 또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 서버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약 4%가량 유일하게 빨간불을 켰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스펙트럼 X라는 이더넷 스위치를 메타와 오라클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개별주 볼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이 때문에 경쟁 우려가 부각이 된 아리스타 네트워크만 빨간불을 켰고요. 이어서 제약주들도 군데군데 약간 빨간불 켠 모습 보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조정 압박이 거세지면서 여러 대형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와 더불어서 직접 판매 등으로 이 판매 경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소 부담이 작용이 됐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오늘 하루였고요. 이어서 히트맵에는 없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 큰 영향 미칠 만한 테마성 섹터 4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릿대 상승률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 히토류, 또 원자력, 우라늄 관련주들까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렇게 강한 테마성 상승을 불러일으킨 게 바로 JP모건이었습니다. 이 JP모건이 미국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산업들에 향후 10년간 한화로 1조 5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관련 산업에는 양자 컴퓨팅, 또 히터류도 있고요.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기술이라고 하면은 배터리와 전력망을 포함합니다. 전반적으로 수급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였고요. 거기에 더해서 양자 컴퓨팅은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이 양자 컴퓨터를 토대로 놓은 존 클라크 교수가 이번 선정이 됐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추가 강세 보였고요. 또 우주 항공 드론도 오늘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5억 달러 규모의 드론 방어 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기대감이 소폭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나머지 히토리와 원자력 우라늄 관련주들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방금 보셨던 히트맵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밤사이에 5%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 이 중국의 테슬라 부사장이 밤사이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했는데 우선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 공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요. 또 무엇보다 4분기는 테슬라 판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번에 판매 실적이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2.8%, 기본적으로는 브로드컴이 촉발한 AI 수요에 대한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이 AI 반도체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고요. 거기에 개별주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메타와 오라클이 엔비디아의 AI용 네트워킹 플랫폼입니다. 이 스펙트럼 X 이더넷 스위치를 도입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 AI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입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의 AI 네트워킹 기술이 업계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즈호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기존 205달러에서 25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투심을 이끌어냈고요. 또 구글도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도 주정부와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한
이 협약,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고요.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상당 부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1.47% 올라섰는데 이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이 고용 관련해서 기능을 재도입했습니다. 지역 일자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능을 다시 한번 도입했는데 이 페이스북의 이용자들이 이 기능을 통해서 주변의 일자리를 검색하고요. 또 고용주들과 손쉽게 서로 통신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애플은 중국에서의 새로운 이 판매 개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10월 22일에 중국에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또 이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는 10월 17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M7은 아니지만 이 주요 메모리사인 만큼 한번 같이 넣어봤는데요. 우선 UBS가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가를 $195에서 $2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한층 더 강력해진 HBM 수요를 그 근거로 들면서 이 HBM 산업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올해 171억 기가바이트, 그리고 내년이죠. 2026년에는 272억 기가바이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상당히 오늘 우리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추가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선정한 특징주들은요, 공통적으로 다 AI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라클은 5%대 강세 보였는데요. 이 데이터 보안 기업 듀얼리티 테크놀로지스와의 정부 고객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여러 기관들이 기밀 정보를 누출하지 않으면서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블룸에너지 오늘 26%가량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 AI 팩토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50억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바로 이 브룩필드와 발표를 했는데 이 브룩필드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금 조달이 가능했던 거죠. 이 블룸에너지는 자사의 연료 전지 기술로 기존 전력망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빅베어 AI 홀딩스 22%가량 상승했습니다. 밤사이에 T세컨드와 AI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들이 AI를 임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 미 해군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살짝 묻혔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재부각을 받은 영향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 매크로 지표 과연 움직임은 어땠는지 밤사이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요. 아직까지는 미중 갈등에 대해서 완전히 우려감이 가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군데군데 약간의 우려감이 조금은 남아있는데 가장 먼저 이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미중 갈등 봉합에 보다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1.26% 상승했고요.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과 관련해서 약간 협박성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우려감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우려감으로 작용이 됐고요. 또 이 원달러 환율 보시기 전에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99선 돌파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졌는데 우선 유로화가 다시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 프랑스가 내년 재정 적자 규모를 GDP 대비 4.7% 상당히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높이겠다라는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발 정치 불확실성이 여전했고요. 달러화가 강세 보이게 되면서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 99선 넘어갔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다시 한번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또 너무나 강력한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다는 점. 하지만 여전히 1,420원대 후반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되돌림이 나왔는데요. 약 1.3%가량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이자마자 사실 비트코인은 어제부터서도 다시 한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요. 금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온스당 4,1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아직까지는 무역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유럽의 정치적인 불안
불안, 미국의 셧다운 우려도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아직까지 강한 모습입니다. 은은 6% 강세 보였고요. 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도 큰 폭으로 추가 하락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톡. 톡. 월가 제가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착각했나 봐요. 타이밍 잃어버렸습니다. 아, 너무 웃깁니다. 월가 준비하고 예. 있었는데 월가를 해버려가지고. 제가 월가라고. 네. 자, 근데 지수가 돌아와서 상당히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나요? 놓이네요, 저는. 아니, 그 예. 음모론이 지금 그래서 있잖아요. 계속 이거 트럼프 지금 재산 증식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트럼프가 일부러 그런 말을 발설한 다음에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금 그런 음모론까지 퍼질 정도로 타이밍이 너무 그쵸? 이상해요. 그쵸? 이번에도 또 아니 지금 저거 하루아침에 수십 % 수익 얻었어요. 저점에서 매수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음모론이 떨어질 정도로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떨어뜨린 다음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것들이. 그 용수철이 한 번 되돌아갈 때 더 멀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용수철 놀이 해보셨죠? 어렸을 때. 그 용수철을 꾸렸다가 피면은 더 멀리 뛰어가요. 그래서 어제 빠진 폭보다 오히려 더 튀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미중 관세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 좀 얘기를 먼저 첫 번째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볼 주제, 미중 갈등 완화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일단 완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이 예고했던 대중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습니다. 이는 양국 협상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베센트 장관은 다양한 실무급 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동맹국과 협력해 공급망 안정과 산업 기반 보호에 나설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중국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유화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에서 또 한 번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 시점까지 남은 약 20일간 양국의 협상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일단 먼저 한번 지수 좀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호재도 등장을 했고 하니까. 근데 아까 그 언론도 참 웃겨요. 아니 그 타코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트럼프가 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강하게 나가면은 주식이 안 좋고 빼면은 주가가 폭등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양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져주면 주가가 급등해서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저런 걸 보고 옛날부터 계속 이제 플렉서빌리티라고 나는 유연성을 추구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타코라고 비난하는 일부 어떤 저기가 있죠. 그때마다 이제 강조를 하죠. 트럼프는 이거는 전략적인 모호성이자
나는 3초 전에 결정하는 걸 좋아한다. 뭐 이란의 핵시설 공격은 3초 전에 결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며칠을 앞두고 결정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전략이라는 거죠. 11월이라던가 뭐 10월 이렇게 정해놓고 한 달간의 간격을 둔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느 순간 결정할지 모르는 타이밍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뭐 타코라고 뭐 이러는 뭐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금 사실 FRB 의장을 사실 해버리고 싶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왜 물렀을까요? 물론 공식적으로 뭐 물르진 않았습니다만 FRB 의장 하고 싶냐고 했을 때 자기는 재무장관이 더 어울린다고 해서 이 지금 트럼프가 후보에서 뺐잖아요. 사실상. 근데 지금 이렇게 머리 아픈 일을 하기보다는 FRB 의장 할 게 뭐가 있나요? 사실 지금 트럼프 정권 하에서 금리 인하만 계속 주구장창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럼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저의 내피셜입니다. 네, 일단 하도 지금 트럼프 머리가 대통령, 아프니까요. 예. 네. 네,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를 볼까요? 자, 지수 뭐 다우 뭐 볼까요? 이 나스닥에 관심이 나스닥은? 많아서 네. 왜냐면 다우 S&P 500은 마이너스 났거든요. 나스닥이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급등했죠. 자, 이것 때문에 자꾸 음모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차트가 이게 이성적인 차트입니까, 이게 지금? 자, 장대 음봉을 맞은 다음에 바로 다음날 갭 상승이 나오는. 참, 이런 게 몇 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중간 4월 달에도 사실 그랬잖아요, 이거. 4월 달에 관세 전쟁으로 저거 전 세계 전쟁을 선포한 그 순간 누군가는 지금 어마어마한 저점 매수를 지금 성공을 한 것이죠. 그 시점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자, 이번에도 또 나왔죠, 또. 장대 음봉에 이 끝에서 샀으면 하루아침에 수십 프로 먹는 겁니다. 이거 지수만으로도. 자, 지금 나스닥이 2.21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금 더 올랐죠. 자,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어느 순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상하기도 했고 브로드컴이라던가 지금 오라클이 들어오면서 파인 9으로 넓어지기도 했고 이제는 AI5라고 지금 따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AMD랑 TSMC를 넣을 자리가 없어서 그걸 더 넓힌 거거든요. 테슬라가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약간 옅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AMD가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로 떠오르니까 AMD를 넣고 TSMC는 이제 대만인데 ADR로 지금 상장되어 있으니 근데 밸류체인에서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AI5가 간다. 물론 거기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브로드컴이라던가 AMD라던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새로 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TSMC라던가 이런 종목들 넣은 그 종목들이 급등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가 강한 것에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이 이 AI의 어떤 성장을 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이제 TSMC라던가 이제 ASML이라던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주까지 미치는 이 부분을 놓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2막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런 강세를 보이는 것에서 아실 수가 있겠죠. 어제 하락을 할 때는 그저께 하락을 할 때는 제일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8%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지금 어저께는 또 5%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변동폭이 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급등을 했고요. 인텔도 밑에서 살아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샘 알트먼이 약간 삼신할매 같이 됐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샘 알트먼도 이거 또 음모론 나와 이거. 샘 알트먼이 점지해준 그 주가만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엔비디아랑 협력했다고 해서 엔비디아 급등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AMD랑 협력했다고 해서 AMD 급등했죠. 브로드컴 손대니까 또 브로드컴이 급등했어요 지금. 다음은 또 누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좀 틀려요. 네. 엔비디아랑 지금 이 AMD는 슈퍼칩을 만드는 회사고 브로드컴은 통신,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AMD의 슈퍼칩이 아무리 인텔도 마찬가지고 CPU라던가 뭐 GPU라던가 딱 그거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예.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 우리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뭐 슈퍼 특급 선수들 모아가지고 하면은 최강이 되지 않겠느냐. 호날두, 메시 같은 팀에 넣어봐요. 싸우죠. 서로 골 넣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든 AMD든 인텔이든 슈퍼칩들 뭐 최강의 AMD의 뭐 저기 GPU 아니면 뭐 인텔의 CPU가 들어간다고 한들 서로의 네트워크가 안 되면 다 꽝이란 말이죠.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브로드컴입니다. 네. 바로 어제 나온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이 지금 이제 하나둘씩 하는 거죠. 엔비디아, AMD 슈퍼칩을 얻었으니 이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할 거는 통신칩, 네트워크 칩, 네. 여기서 이제 활동이 가능한 것들을 네. 한 거죠. 그래서 네. 그 위주로 지금 움직이면서 계속 빵빵빵 터뜨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서 브로드컴에 대해서 또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브로드컴과 오픈 AI입니다. 오픈 AI와 브로드컴이 10기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 AI 가속기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오픈 AI가 칩을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2026년 하반기부터 개발 및 배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맞춤형 칩은 오픈 AI의 워크로드에 최적화돼 컴퓨팅 비용을 절감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1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은 약 5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오픈 AI는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구글과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되는데요. 브로드컴의 맞춤형 칩인 XPU는 이미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에 도입 중이며 브로드컴의 주가 이날 뉴욕 증시에서 9%가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 CEO는 이번 10기가 프로젝트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양산은 네트워킹, 메모리, 컴퓨팅을 모두 계속해서 포함된 통합 AI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가 점지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죠. 이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으로 브로드컴도 이 간밤에 굉장히 올랐죠. 네, 차트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결국은 지수 차트 아까 보셨지만 일봉상의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주봉, 월봉에서는 아무 티끌 하나 남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주봉, 월봉에서는 티끌이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봉, 월봉이 이 움직임이 계속 주봉은 한 주의 움직임이고 월은 한 달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움직임이 주고 받아버렸기 때문에 주봉, 월봉에서는 아무 티끌이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 그냥 해프닝이죠. 하룻밤에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이 브로드컴도 지금 아까 파인9에 들어갔다고 했죠. 파인9에 들어갔고 AI5 종목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이죠. 자, 이것도 뭐 일봉으로 보면은 음봉, 양봉이 나오잖아요. 주봉, 월봉은 몰라요. 주봉, 월봉은 한 주의 움직임, 한 달의 움직임이 모인 거기 때문에 하루의 움직임은 다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대로 그냥 이어집니다,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음모론이 나오는 게 중간중간에 이거 저가 매수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시장을 흔들려고 발언을 하나? 뭐 그런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계속 그런 기회를 누군가에게는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정 세력들에게는 엄청난 매수 기회가 중간중간에 계속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I들이 이제 추론 과정에 들어섰잖아요. 학습을 하는 과정이 이제 넘어섰습니다. 학습을 할 때는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필요했죠, 더. 근데 지금 추론 과정에서는 이 맞춤형 칩이 더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브로드컴하고 한 것도 이 추론에 최적화된 칩을 맞춤형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는 오픈 AI가 그리고 이 지금 브로드컴에서 생산해주는 시스템이죠. 바로 이 그림자 전략으로 브로드컴이 뜬 거거든요. 엔비디아의 그림자를 따라가면 그림자처럼 졸졸졸졸 따라가면서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칩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로드컴의 맞춤형으로 조금 세팅해서 들어가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커스터마이징된 이 칩, 요 시장을 완전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서 그 틈을 넓혀버린 거죠. 원래 브로드컴은 통신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AI 칩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이 지금 엔비디아랑 AMD랑 같이 경쟁하는 영역에 들어가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으로 특화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BMW나 벤츠 같은 거 그냥 양산형 우리가 공산품으로 나오는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 커스터마이징 된 거 미니에서 많이 하잖아요. 미니의 색상이라던가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 입힌 것들 특정 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 거죠, 브로드컴이. 네. 결국에는 지금 신고가를 다시 지금 갱신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 주봉에서도 이미 4주를 쉬고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10주선만 따라가고 있죠. 지금 주봉 보시면은. 네. 10주선만 따라가고 있어요. 10주선이 2025년도 4월 달에 그때죠. 관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10주선 탄 다음에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그런 발언 때문에 10주선을 왔을 때 그때마다 매수의 기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10주선에 오면서 어디예요? 과열권 벗어날 때. 지금 무슨 규칙인지 아시겠죠? 주봉을 한번 보세요. 브로드컴을. 네, 10주 평균선을 10주선에 떨어지면서 RSI 과열권이 밖으로 나오면서 식을 때가 매수 기회라고요. 지금도 보세요. RSI 과열권이 밖으로 나오면서 식었죠. 그러면서 10주선에 닿죠. 또 매수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계속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또 신고가를 가면 또 팔아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과열권에서 식으면서 또 10주선에 오면 또 사요.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수익이 배가 되겠죠. 그리고 네. 그거는 어딜 보고 하느냐? 월봉에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면 지금 월봉에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맨날 어떻게 월봉을 보면- 보여드렸잖아요. 예. 월봉은 이미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지금 저기서 살 수가 없어요. 월봉에서는 다 최대 과열권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냐 이거죠. 주봉, 일봉에서 매매 타이밍을 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월봉은 죄다 가열권입니다.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지금 팔란티어가 월봉 가열권이 아닌 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열권인 가운데 주봉, 일봉에서 타이밍 재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이걸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들을 다 포기하고 맥도날드, 코카콜라 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될 때 추가로 매수해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맞을까요? 그 전략이? 그러니까 장기 차트에서 과열권에서 이탈하는 과정은 이미 시세가 끝난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바랄 수는 없고요. 네. 이미 이 장기 차트에서 과열권인 것 중에서 중기, 단기에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걸 하려면. 그러니까 주봉에서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중기 단기에서 지금 종목을 잡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도 최근 지금 브로드컴에 대해서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예상 목표가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일단 신고가 돌파하지 않을까요? 9월 8일 날 기록했던 370달러. 저기는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돌파를 하면은 또 단기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300달러, 370달러를 넘어서는 380, 90달러 정도 가면 이제 400달러라는 새로운 어떤 마디지수대가 도달을 하고 신고가도 돌파를 하면서 과열권에 또 접어들기 때문에 주봉에서 단기 과열권에서 이 지금 390달러 수준에서 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아까 월봉에서는 계속 과열권에 접어들어 있는데 주봉에서 보면은 항상 과열권에서 매도적이에요. 2024년도 초반에도 그랬죠. 2025년도 초반 들어갈 때도 그랬죠. 이번에 8월달, 9월달에도 그랬죠. 주봉에서 지금 과열권 들어갈 때마다 단기 매도 신호가 지금 발생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고점에서 사신 분은 주봉마다 맨날 물리셔가지고 3, 4주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고 지금 들어가서 이제 380달러, 90달러 갈 때 또 매도 타이밍이죠. 네, 매도와 매수 타이밍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JP모건의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과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핵심 산업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JP 모건은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 국방, 항공우주, 에너지 자립과 보건력, 전략 프론티어 기술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핵심 광물과 첨단 기술,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 공급 안정, 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개발, AI 수요 대응 등과 연계됩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는 미국이 해외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해왔음을 지적하면서 민간 대기업들이 국가 안보 중심 산업 재편에 참여하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히토류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적 의미도 크다고 평가됩니다. JP모건은 이번 투자로 미국 내 핵심 산업의 회복 탄력성과 자립성을 강화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입니다. 네, JP모건의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도 오늘 꽤 많이 올랐고 또 JP모건의 주가도 오늘 2%가 넘게 올랐는데요. 관련주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 그렇게 미국에 뛰어난 사람이 많고 미국이 최강대국이 됐는데 왜 지금 시점까지 올 때까지 이걸 못 막았을까? 저렇게 F-35에도 들어가는 중요한 히토류에 대한 중요성을 한 명도 몰랐을까? 경제 관료도 정치인도 기업가도. JP모건은 알고 있네요. 다이먼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미국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작물 제품 제조 역량에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이라는 게 그거죠.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에게 공급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드러났다고. JP모건이 예전에 미국을 구한 저희 기업인 거 아시나요? 예. 대공황 때? 대공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FIB가 없던 시절에 있었어요. FIB가 지금 있으면 돈을 조달해줬겠죠. 그 없던 시절에 JP모건이 사비 모아갖고 미국을 구한 이 지금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예전에 40년 전에 1940년대의 그런 역사를 지금 반복하는 것 같아요. JP모건이 지금 나서가지고 이렇게 뼈저리게 이걸 느끼고 여기에 부족한 공급원마다 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나노 소재, 자율 로봇, 우주선 및 발사체, 원자력, 태양광 이런 거 다 나오고요. 4가지 분야의 27개 세부 산업 대상으로 아주 세심하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JP모건이 투자를 넘어서 가지고 여기에 무슨 저기까지 해준답니다. 이 조언까지 해주고 이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마치 아까 제가 말했던 대공황 때 구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나서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되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눈에 띄는 게 태양광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태양광 풍력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이 돈을 다 빼고 있거든요. 원자력 빼고는. 근데 태양광 발전을 JP모건 같은 업체가 여기서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그쵸. 그나마 이제 한 줄기 저기가 아닌가, 빛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종목은 있을까요? 원자력이 지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클로도 급등했고 오클로가 샘 알트머니 이사예요. 그래서 샘 알트머니 지금 계속해서 뭐를 발표했죠? 아까 저희가 짚었잖아요. 예.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까지 했죠. 근데 그거 뭐 하려고 한 겁니까? 데이터 센터 잘 돌리게 하려고 슈퍼칩, 통신칩을 구매했죠. 근데 그게 다 셧다운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죠? 전기가 없으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의 알고리즘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전기를 그쵸? 이제 공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기가 없으면 예.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에서 계약한 슈퍼칩 만들어봐야 그냥 고철 레고예요. 애들이 갖고 노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자력,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샘 알트먼이 이사로 있는 오클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SMR.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자력 쪽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 JP모건의 이 자금 수열,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원자력 르네상스까지 외치고 겹치는 걸 하는 게 좋습니다. 트럼프가 원자력 네네. 르네상스 외치죠. JP모건 같은 기업이 투자해주죠. 샘 알트먼이 이사로 있는 회사까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클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클로가 사실 올해 초부터 해서 계속해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는 이미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이 씬에서요 100% 이상 안 오르는 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스타일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이거는 불타기밖에 없어요. 이 씬에서는. 지금 죄다 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나노부터 무슨 우주 항공 별거 다 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간 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규 종목을 발굴해서 밑에서 먹으려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불타기를 해가지고 더 단가를 높이면서 사서 물량을 늘려서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만약에 그게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처부 같은 종목 하면 돼요. 그렇죠? 손해보험 종목 같은 거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당연히 섹시한 종목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섹시한 종목은 지금 불타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지금 일단 첫 번째로 태양광과 또 그 안에서는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지금 JP모건이 국가 안보 테마를 짚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뭐 방산이라던가 또 히토류, AI 쪽은 어떨까요? 그렇죠. 히토류가 그러니까 다 들어가니까 F-35나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드론 쪽이라던가 뭐 방산 쪽 이쪽도 계속 보시면 좋겠죠. 뭐 굳이 종목을 하나지만 레이도스 홀딩스 이런 거. 레이도스 홀딩스가 2024년도 11월 달 고점에 지금 거의 다가선 상태거든요, 지금. 네. 200달러라는 마디지수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열권에서 식었죠. 지금 아까 제가 한 조건이랑 똑같이 이게 주봉이거든요. 자, 월봉 볼까요? 월봉은 당연히 빨간색이죠, 지금. 빨간색이 접어들어서 지금 내려왔죠. 그렇죠? 네. 주봉에서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죠. 이제 이 과열이 식으면서 10주선에 또 왔잖아요. 이거 똑같죠? 그렇죠? 무조건 10주선이에요, 지금. 이 급등하는 종목은 다 10선을 타고 갑니다. 네.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서 상승세로 장기 상승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은 어느 시점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뜨겁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럼 타이밍을 이제 주봉에서 잡는 거죠. 과열이 식으면서 10주선에 왔잖아요. 지금이 기회죠. 레이도스 홀딩스는 잠수함에도 관련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핵잠수함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희가 되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 발언도 얘기 들으셨죠. 이번에 러시아의 위협이 좀 있었죠. 저희가 핵잠수함 2대를 보냈습니다. 하면서 러시아, 중국은 아직 우리를 못 따라옵니다 하면서 만약에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이나 뭐 위협을 계속하면은 핵잠수함 띄운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레이더스 홀딩스 같은 기업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도 다 히토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MP 머티리얼즈를 그렇게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 US 레이어스라던가. 네, 그러니까 MP 머티리얼즈도 한번 궁금하네요. 예. MP 머티리얼스도 이미 엄청나게 뜨거운 지금 상황이죠. MP 머티리얼스가 이제 엄청나게 커야겠죠. 이것도 벌써 주봉에서 갭상승이 나와서 떠버렸네요. 그렇죠? 월봉에서는 지금 이미 과열권이고 주봉에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똑같죠? 자, 지금 이제 뭐 차트가 나올 텐데 자, 다 똑같아요. 어느 것을 열으셔도 똑같아요. 제가 이걸 미리 다 찾아가지고 분석해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열었는데 다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만 꼽은 게 아니라 급등한 종목을 열었더니 다 똑같다니까요.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는 다 과열권이죠. 월봉에서 과열권이 아닌 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 월봉에서 과열권인 거를 주봉에서 어디서 하느냐? 여기잖아요, 또. 주봉에서 RSI 과열권을 벗어나면서 10주선에 왔을 때 거기가 매수 타이밍이죠. 그렇죠? 거기 70달러에서 10주선에 샀으면은 지금 100달러 가까이 갭상승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자, JP모건의 투자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네 번째로 지금 테슬라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본격 가동을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부사장 타오리는 웨이보를 통해 상하이 공장이 4분기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장은 테슬라의 전 세계 최대 조립 시설로 중국 본토는 물론 아시아와 유럽 시장까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가동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또 생산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9월 판매량은 7만 1,500여 대로 전월 대비 25% 급증했습니다. 신형 6인승 SUV 모델인 이 모델 YL의 인기가 판매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5%가 넘게 상승하면서 간밤 종가를 마무리 지었고요.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 완화도 주가 회복세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앞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워낙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 아닙니까? 네. 네. 뭐 서학개미분들 다른 거를 보고 좀 아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포지셔닝이 테슬라가 AI로 꽂혀서 되지가 않았어요. 세팅이. 그래서 아쉬운 거죠. 왜냐면 데이터 센터도 확충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전력도 만들어가지고 수소연료 전지나 이런 거에서 전기도 팔고 있거든요. 그거 완벽하잖아요. 트럼프의 이니셔티브. 젠스성이 칭찬했던 그거잖아요. 양손에 AI와 전력.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 트럼프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인공지능 시대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 젠스성이 그런 평가를 했잖아요. 그걸 테슬라가 딱 똑같이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어디 포지셔닝이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전기 자동차랑 자율주행에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세팅이 되어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의 다른 종목과 약간 결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쉬운 거죠. 만약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로 세팅이 테슬라도 되어 있었으면은 이미 신고가 가서 $500 이상에 있을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적이라는 것이죠.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부분이 이 정책의 저기를 많이 타는 부분이에요. 근데 트럼프랑 약간 척을 지면서 전기차 보조금도 8월 달 이후부터는 폐지가 돼서 1,000만 원 이상을 더 주고 소비자들이 사야 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극우 정당을 지지했다가 유럽의 어떤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면서 유럽에서 많이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지금 내리는 상황이 돼버렸고 중국에서는 비아리랑 경쟁해야 되니까 또 저 가격을 내려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마진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포지셔닝이 계속 이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뭐 힘을 그렇게 많이 못 받았죠. 뭐 어쨌든 근데 서학개미 분들이 아쉽지 않은 것은 엔비디아도 갖고 있고 테슬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수익을 많이 얻으셔서 테슬라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셨겠죠. 그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고가 직전에 있다는 것이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죠? 월봉에서 이미 신고가 직전에 있고요. 여기만 이제 뚫어내면 새로운 영역에 도달이 되는데 아까 거기에 입각해서 똑같이 보자면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주봉에서 과열권이 식었고 10주선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찬스가 또 오고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10주선에 닿거나 10주선 닿기 전에 떠서 이 $500를 돌파하게 된다면 테슬라도 아주 시원하게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포지셔닝 그쪽으로 안 돼 있고 이 아까 전에 AI는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다 좋아요. 정치권, 기업인,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좀 어긋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네. 자, AI와 관련한 그 결을 지금 테슬라가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10주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가의 매크로부터 종목까지 자세하게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시간입니다.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 현대차 그리고 한화오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함께하시죠.
자, 미국 조지아주 이 건설 중인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서 3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2022년 이후로 그렇습니다. 다시금 이제 이 전기차 공장이 도마에 올랐는데 최근 수백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구금을 당한 그런 사태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공장에서 2022년 이후로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수십 명이 다쳤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이슈 들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당연하지만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 근로자들의 산재,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심각하게 여기면서 뭐 지난 정부부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됐지만 잘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이 문제를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노동부 장관한테 뭐 직을 걸어라, 뭐 해결하지 못하면 뭐 해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은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큰 어떤 그 악재가 될 것이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그 헷갈리실 분들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그 언론계에서 어떤 게 아니면 어떤 다른 회사가 보도를 했을 때 이 사안을 갖다가 맞고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다른 회사가 이제 해당 기사를 다시 한번 게재를 합니다. 우리 기자들끼리는 이제 받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화면에 보시는 거는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니고 왜 로이터냐라고 의문이 다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드린 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처음에 보도를 했고 이 사안이 중요하다고 로이터가 판단하면서 로이터가 이제 어저께 다시 이걸 받아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터 보도를 보면서 이 제목에 보이신 대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처음에 보도를 했구나 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갖다 다시 찾아봤더니 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로이터가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치명적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하나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근로자 사망 소식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외신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나요? 예,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은 현대차 특유의 뭐 사실 우리나라 모든 기업과 문화의 특유라고 볼 수 있지만 무엇이냐면 이제 너무나 빨리빨리.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전기차 전환하는 것이 토요타보다 늦었습니다. 물론 GM이나 포드보다 빨랐지만 토요타보다 늦긴 하니까 늦었지만 현대차는 언제나 그 늦은 것을 갖다가 속도전으로 신속하게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도의 전기차도 그렇고 중국에 진출할 때도 현대차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징이나 이제 그 다른 데다가 공장을 갖다 건설하고 양산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빨리빨리 하면서 중국에서 진출했고 그 중국에서 되게 호조로 잘 팔았습니다. 그 사드 사태 때문에 현대차가 그 다음에 안 좋긴 했지만요. 이런 어떤 빨리빨리 문화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이제 안전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이번에 큰 산재 사고가 계속 났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 더욱 심각한 건데 현대차의 특유의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인식이냐면은 공장을 짓고 건설을 하고 사람들이 생산하다 보면 야, 이 정도의 사고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현대차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 문제를 삼은 NGO 대표가 그 현대차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문제를 삼았더니 이 정도 일은 당연한 건데 뭐 당연한 표현은 없지만 이 정도는 업무의 일부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자체가 사실은 이번에 산재 사고의 큰 근간을 갖다 마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인식이 좀 문제네요. 예, 네.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이 안전 기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반드시 이제 안전 장치를 좀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일반적 인식으로는 지금 화면을 보신 대로 그 근로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어떤 구조물을 갖다가 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해야지만 원래 미국 기준은 사다리 설치했으면은 이 근로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 밑에다가 떨어질 것을 대비한 그 또 다른 안전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근데 이제 사진에서는 지금 다 나오지 않았지만 밑에 보면은 안전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그래도 한 그 어른 한 2명, 3명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이제 그 수선작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은 사실 그대로 이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 대비한 것이 없었다.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월세전을 문제를 삼았고 심지어 기자가 가겠다라고 해서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갖다 잠입 취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입장에서 와서 취재하세요라고 보여줬는데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은 죽었지만은 그보다 수십 명이 사실은 부상을 당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또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기자가 직접 가서 찍었다라는 부분을 예. 감안을 한다면 뭐 정말 현장에 지금 사태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진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산재가 줄지 않으면 현대차에게도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예. 외신에서는 어떤 점을 좀 개선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현대차의 그 CEO도 이 월스저널에 인터뷰를 하면서 나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사고가 난 즉시 내가 현장에 가서 돈보다는 안전이 먼저다라고 멘트를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멘트를 했고 그분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 정도 사고가 지속적으로 나지 않았겠죠. 네. 22년도에 해당 조지아 공장을 건설한 직후부터 계속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현대차 내부에 그리고 저희도 다 현대차 알지 않습니까? 현대차가 뭐 삼성그룹의 현대차랑 비교를 해본다면 현대차가 더 많이 이제 그 돌쇠형으로 밀어붙이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니까 이것이 그대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계속 현대차 수뇌부를 한다면 당연히 CEO도 있지만은 결국 정의선 회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지금 어렵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다 아시는 대로 주가가 횡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그런데 이 관세 때문에도 어렵지만 현대차가 언제나 어렵고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3년 전부터 세계 완성차 랭킹의 3위를 갖다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됐다면 이제는 더 품질 경영에 나가면서 근로자들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 더불어서도 말씀드릴 게 무엇이냐면 미국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외신 내 어떤 해외 토픽으로도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맥도날드에서 컵 하나를 먹다가 되었다. 그럼 그거 가지고도 뭐 엄청난 배상금의 소송이 붙습니다. 하물며 근로자가 해당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 사고 당했다. 이러면 이제 한 10만 달러, 15만 달러로 이제 규정이 정해지지만 이것이 주마다 달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이제 월마트에서 그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월마트에 산재 사고가 나니까 결국 최종적 배상금이 1억 달러 나왔다. 1,000억이 넘는 돈이죠. 네. 뭐 이 정도의 돈을 갖다가 부여받으면 매출익과 영업이익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거고 현대차도 사실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니까 당연히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먼저 이제 산재 사고가 없도록 보완을 해야 되지만 미국의 풍토가 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니까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어떤 중요한 풍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은 내부 고발자 보호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재 사고가 외부로 잘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고발하지 않으면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꼭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만 앰뷸런스가 가야지 알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미국은 내부 고발자 보호가 철저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부 고발자가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심지어 보상금도 주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려하는 거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 부분을 잘 정면으로 직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조지아 공장이 한때는 꿈의 일자리로 불리기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간 수년간 이렇게 사망 소식이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한화 오션과 관련된 헤드라인인데요. 미국 조선 부활의 꿈 여전히 한국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이 한화의 미국 조선소 투자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조선업 르네상스라는 그런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미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한국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또 이 건조 비용이 특히나 한국의 4-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에 따라서 기술과 인력, 산업 기반 없이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조선사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로 인해서 사실 엄청난 상승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3년 정도의 우리나라 조선 업종의 어떤 그 주가랑 매출을 갖다가 요약을 해드리면은 원래 우리나라 조선 업종이 엄청난 고난 행군 시절을 겪었죠. 매출이 안 나오고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주가가 계속 횡보를 했는데 횡보하던 주가를 갖다 반등하던 계기는
첫 번째 계기는 카타르가 엄청난 이제 물량의 이제 LNG선을 갖다가 이제 발주하면서 LNG를 갖다가 실제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 건조할 수 있는 국가는 이제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있긴 하지만 일본은 사실 기술력은 있으되 너무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비싸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뭐 일본의 전체 산업의 어떤 문제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너무 노동자들 연령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생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우리도 LNG선을 갖다 만들 수 있다 얘기하지만 만들었던 LNG선 하나가 엄청난 그 바다에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누가 이걸 보더라도 중국에 추가로 발주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빅3, 현대그룹, 현대중공업 그룹,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외에는 LNG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래서 카타르가 한국에 엄청난 물량을 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종이 반등하는 1차 이제 모멘텀이 됐고요. 그러다 이제 LNG가 어느 정도 시들해지면서 멈추게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가 이제 그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되면서 당선된 직후에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구두로 내가 미국의 어떤 해군과 미국의 조선 산업을 갖다 다시 일구고 싶으니까 당신네 나라가 한국의 조선 최강국 아닙니까? 한국의 조선업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때 주가가 또 한 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모든 조선업종도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하나오션과 HD 그룹이 먼저 앞다퉈 나가면서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는 대로 그 멈추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1년의 YTD입니다. 1년의 어떤 수익률을 보았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180%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260% 더 많이 수익을 거뒀곤 했고 삼성중공업이 이제 125%가 넘는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조선의 매출의 견인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진출했을 때 미국에 진출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오션이 발빠르게 필라델피아 좀 전에 말씀드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인수하면서 하나 필리 조선소로 사명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중요한 동맹이자 조선업 협력의 상징이 됐었습니다. 네. 자, 국내 조선사들이 앞다퉈서 이렇게 진출을 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법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조선업이 되게 쇠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1920년에 제정된 존스 법안이라고 있는데 존스 법안이 무엇이냐면 미국의 해군의 중요한 구축함은 다 미국의 자국 조선소에서만 나와야 된다. 근데 조선소가 없으니까 미국 해군 입장에서 사실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요청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면은 해군이 있어야 된다. 중국이 바다를 끼고 이제 미국이랑 태평양을 끼고 이제 갈등 구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군을 갖다가 다시 이제 제대로 구축을 하려면 한국 해군에 한국 조선업에 도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존스 법안에 따라서 존스 법안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개정이 된다면 보다 능동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 미국 해군을 건조할 수 있게 되지만 그 전에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입장에서는 존스 법안이 개정된 것이고 먼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찾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를 갖다 인수하려 하는 것이고 HD 그룹도 다른 맥락에서 이제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또는 이제 도크가 꽉 찼으니까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의 어떤 조선소를 갖다가 또 활용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조선업종에 중요한 분기점이 마련할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 매출과 주가로 연결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투자자들이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한화필리 조선소 실제로 수주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건조 비용을 감안하면 좀 얘기가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제 자막이 나오지만은 당연히 미국 근로자의 인건비가 우리나라 근로자 인건비보다 월등히 높다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규모의 경제. 예를 들면 어떤 하나 부품을 갖다 가져오려고 해도 근처에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가 잘 구비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화면에 나오신 대로 한국의 4~5배 정도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국 해군이 한국에 있는 조선소를 갖다가 끄거나 아니면은 하나 필리 조선소에다가 군함 제조를 맡기려 하더라도 5배나 높으면 이건 너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그래서 결국 이것을 낮춰야 되는 어떤 난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월시전에 또 다른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근로자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미국 조선업 자체가 없었다 보니까 조선업에 적합한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으로 했던 마스가라고 이제 많은 분들 아시겠죠. 마가의 어떤 차용한
S가 아닌 쉬핑인데 마스가로 대변되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동맹, 연대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월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하나오션과 HD그룹, 삼성중공업의 큰 문제라고 여겨지고 결국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이 마스가에 투자를 한다면 한국도 살고 미국도 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거라 봅니다. 월스트리트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다 싫다 그런 식으로 방향타를 갖다가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이제 체크를 해보면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적한 짚은 포인트가 또 하나가 바로 이 숙련된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숙련된 근로자를 갖다가 양성을 해야 되는데 양성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분들의 상당수가 한국에 와서 연수를 시키거나 또 연수를 시키는 것도 우리나라 고유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우리나라도 울산이나 거제에도 이미 벌써 한국 근로자가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노하우를 갖다가 미국에 어떻게 현지에서 잘 인식을 시키냐가 중요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된다면 미국 해군의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MRO 사업을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을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내 조선소들에게는 새로운 이제 도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우진 탁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환율 요즘에 높죠. 1,400원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430원 전후까지 움직였는데 어제는 1,425.8원 하루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4.8원, 그러니까 전주 금요일에 비해서 거의 5원 가까이 급등을 한 거죠. 요즘엔 뭐 매도한 움직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시장에서 호들갑을 떨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매도원이 아니라 뭐 0점 매도원 움직이면 이제 뭐 외환 시장엔 좀 변동성이 커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1, 2원 가지고는 변동성 얘기를 별로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환율의 어떤 그 진동폭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민감도도 예전보다 좀 덜해진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뭐 1,400원대 이제 뉴노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제 환율이 1,400원대에 올라가 이렇게 고환율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파는 당연히 산업별로 다르게 미치는 게 뭐 일반적입니다. 지금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조선은 웃고 철강은 울고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나오는데 조선은 대표적인 수출이죠. 철강도 뭐 수출을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은 내수 비중이 좀 높고 철강은 이제 수입을 많이 해죠. 기본적으로 뭐 철강사 자체를 대부분 다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철강한테는 부정적인 거고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니까. 대신 반면에 조선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나가는 데 같은 경우는 그만큼 더 웃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이렇게 고환율에 따른 희비 엇갈리게 만든 이유다 이렇게 좀 기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관련주들에서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고환율에 나오는 거는 이 조선사들의 이 수익 구조가 이른바 이제 헤비테일 구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계약금이나 선수금 요거보다는 뒤에 가서 마지막에 받는 잔금의 비중이 높다라는 게 이 헤비테일 구조의 특징인데 이 헤비테일 구조일 경우는 이제 나중에 받는 잔금으로 받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나중에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입니다, 물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 환율에 대한 환차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참 지금 구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계약을 따내서 뭐 이를테면 뭐 한 2,500억짜리 뭐 LNG 선을 하나 따냈고 이걸 지금의 환율이 1,400원인데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걸 인도 시점이 보통 2년에서 2년 반 뭐 길면 3년 아닙니까? 3년 뒤에 인도할 때 환율이 만약 1,2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달러당 200원의 손실을 또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가 되는 거니까 조선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가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주는 환율이 높아질 거니까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다만 고환율, 그러니까 1,400원대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헤비테일 구조의 환율 구조를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하나오션이고요. 하나오션은 환 노출 비중이 그러니까 거의 해지를 잘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헤비테일 구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하나오션이고 HD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해지를 하고요.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으로 예전부터 100% 해지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에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구조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조선 3사 가운데 수익 구조, 수익성에 있어서는 차이는 당연히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철강은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 이 손실이 한 수백억 단위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강 쪽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는 철강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네요, 그죠? 최근에 근데 철강 쪽의 업황이 썩 좋은 거는 아닌 게 미국이랑 유럽연합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 관세 정책을 아주 고율로 매기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워낙에 그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평가 수혜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철강주에 좀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도 있다라는 거 감안하시면서 이 두 섹터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선주 얘기는 조금 더 해야죠. 어제 조선주들 분위기가 참 좋았죠. 이 반도체에 밀렸던 조선주가 고선가 효과, 미중 갈등 주도주 지위를 되찾을까 이런 얘기인데 미중 갈등이 좀 불거지면 소위 말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국내 섹터들이 여러 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고선가 효과. 이거는 뭐냐면 배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지금 국내 조선 3사들은 사실은 이 도크가 거의 차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사실 거의 뭐 풀이고 현재는 28년 하반기, 그다음에 29년, 30년 이렇게 지금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선박을 발주하는 선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받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8년에 인도를 하는 이제 그런 선박 같은 경우 지금 계약을 해서 하반기에 인도를 하는 그런 배 같은 경우는 아예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도크가 100% 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비싼 배들만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값이 비싸니까 지금 2028년 뭐 상반기나 하반기에 인도를 할 예정으로 수주를 받고 있는 계약을 하고 있는 배들은 그만큼 배값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수주를 많이 하지 않아도 배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의 이 소위 말하는 수익성이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사실은 조선주들이 최근 주춤했죠. 주가가 별로 좀 오르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쉬었고요. 예를 들어서 9월 이후에 지금 한 달 한 반 가까이 동안에 보면 조선 3사들은 뭐 거의 제자리 걸음이나 좀 소폭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2% 급등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도 분명히 좀 또 있고. 반도체가 어제 좀 주춤할 때 조선주들이 뭐 조선주만 움직인 건 아닙니다만 조선주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유도 결국은 그동안 못 올랐다. 그다음에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 뭔가 대안 섹터가 필요한데 여러 가지로 뭐 업황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한 그다음에 실적도 좋은 조선주가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섹터로 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점들이 좀 골고루 반영이 돼서 조선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수주, 미국에서의 발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4분기에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나오면 규모가 뭐 몇 척 정도가 아니라 몇십 척, 뭐 몇백 척 이런 식으로 예상이 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더라도 조선주들은 뭐 지금 반도체주에 버금갈 만한 그런 굉장히 좀 모멘텀을 좀 갖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더군다나 쉬었다. 이런 점들이 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재료로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극재, 양극재를 다 만드는 회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는 모두 2차 전지의 아주 핵심 소재가 되는 거고, 양극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양극재는 한 60% 정도까지 중국 의존도가 좀 낮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직접 양극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양극재 만드는 회사들이 좀 많죠. 물론 이제 소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많긴 합니다만, 반면에 음극재는 중국 의존도가 좀 아주 극심합니다. 거의 98%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천연 흑연, 그다음에 인조 흑연 두 가지로 음극재를 만들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97%, 8%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음극재를 만드는데,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비중국 지역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재 수입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인조 흑연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수입을 좀 하고 있지만, 포스코 내에서 만들어지는 이 코스크를 통해서 흑연, 인조 흑연을 추출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이제 중국산 의존도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걸 유일하게 만드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포인트는 이 기사의 사실 핵심은 그거죠. 2020년 말, 내년 말쯤 가면 아예 미국의 IRA법 때문에 이제 미국의 배터리를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산 재료를 거의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의 배터리를 이제 수출하거나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만드는 나라 사실 우리밖에 없죠. 우리나라 회사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이제는 중국산 이 음극재를 쓸 수가 거의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코 퓨처엠의 이 어떤 이 가치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다른 나라들도, 다른 나라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배터리를 많이, 특히 테슬라 쪽으로 향으로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은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음극재뿐만이 아니죠. 양극재도 당연히 이제 국내 거를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만 더 하죠. 반도체 종목 중에 이제 I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부품 회사 중에 대표적으로 회사인데, 이 소켓 만드는 회사죠. 주가 한번 보시죠. 지난 6월 달에 5만 원대 중반까지, 초반까지 떨어졌던 이 주가가 지금 8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까지 다 좋으니까 당연히 뭐 충분히 예상이 좀 되는 종목이고, 이 ISC 같은 경우는 그 AI 인프라 관련돼서 뭐 HBM이 뭐니 뭐 이게 많이 만들수록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ISC가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올 6월, 5월, 6월 이때 주가 5만 원대 초반으로 낮을 때요, 노르웨이 중앙은행에서 얘네들은 이제 사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의 역할도 합니다. 노르겐뱅크에서 이제 지분을 5% 넘게 매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시를 한 거 보니까 한 1%포인트 정도 지분을 줄였습니다.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한 5만 원대 초중반에 사가지고 6만 원대, 7만 원대 중후반에 팔았으니까 수익을 꽤 많이 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죠. 이제 ISC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지분을 이제 조금씩 파는 거냐, 아니면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거냐.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은 차익 실현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업황 좋고 앞으로도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목표 주가도 10만 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굳이 팔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제 생각에도 제가 노르겐뱅크의 이거 담당자라면 안 팔 것 같은데요. 뭐 더 늘린다라는 건 또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적어도 남은 3%포인트 이상의 지분을 굳이 다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쪽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ISC 뭐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려하거나 그러시는 필요는 없겠다. 그 내용이 이제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네. 저희가 한국에 계속 있어서 그런지 연휴 사이에서는 미국 증시 상당히 괜찮았는데 문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이 정도 되면 시장을 흔드는 거다. 저는 약간의 좀 아예 좀 못 믿을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 게 또 마법같이 타이밍 좋게 JP모건 측에서 대규모 투자 집행까지 해줬고요. 이것 때문에 또 반등을 했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 추석 연휴가 주가가 괜찮았던 건 우리가 아니고 네. 앵커님이 국내에 계셔서였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밤 미국 이제 증시 급락을 야기했었던 트럼프의 이제 흥분된 네. SNS 장문의 글 보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정보를 좀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근데 의도했다라는 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봤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보통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가족들 앞에서 코멘트했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걸 이용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 정도고요. 빠지니까 타코 짓을 다시 했죠. 네, 막 당장에 때려부술 것처럼 100% 관세 얘기하더니만 바로 또 흔들려 버리니까 존경하는 시진핑 어쩌고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달래는 듯한 그리고 배센트를 통해 가지고 에이펙에서 만난다라는 네. 얘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계속해 가지고 이번 장은 아무리 봐도 AI 버블을 만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버블의 주범은 오픈 AI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드렸었고요. 나왔었죠. 그래서 오픈 AI가 또 브로드컴하고 10기가와트면은 한 수십억 달러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또 칩 관련한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올랐고 거기다 또 JP모건 체이스가 직접 투자 100억 달러, 그다음에 10년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1조 5천억 달러를 핵심 쪽으로 해가지고 방위, 그다음에 다 AI, 올랐습니다. 에너지, 네. 양자 컴퓨터도 예, 올랐고요. 이런 쪽으로 다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 급등을 했고요. 그런 영향으로 받아서 증시는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은 증시가 뭔가 편하지는 않는데 계속해가지고 방향을 지금 상방을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은 많이 들어요. 네. 이럴 때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 판단해야 될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AI 버블을 좀 의도하는 느낌이 여전히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증시는 조정 시에는 언제든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다만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을 별도로 만날 것 같은데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결과가 금방 도출될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래도 상단은 아주 크게 돌파하는 쪽보다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 중간에 또 어떤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셧다운 관련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빠질 때 좀 담아보는 전략 그 정도로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이 저점 매수 전략이 좀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도 마이너스 0.7%,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개장 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1%대 후반 강세 보이고 있었거든요. 이거 시장이 그냥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모든 이런 발언들을 그냥 타코 트레이드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일까요?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했던 거죠. 네. 모하게 표현하면 선빵을 맞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자기가 먼저 공격을 그렇죠. 했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불쾌했겠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히토류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극한으로 몰 수도 없고 또 아셔야 되는 게 11월 1일부터 관세 부과 100%를 더한다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크리스마스 시즌 앞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물가가 자극이 될 수 있고요. 물가가 자극이 될 경우에는 그거는 내년 중간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질러놓고 난 다음에 조금 발을 빼는 모양새를 취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이용을 해서 아들 이런 것도 얘기들도 많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여기서 증시가 바로 부러져 버리게 될 경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리스크라는 게 미국 시장에 좀 덮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절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번에 중국 측에서 먼저 뭐 히토류 통제 카드를 꺼냈다고는 했지만 뭐 이게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요. 중국 측도 이후의 발언을 보자면 우리가 뭐 그 정도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건 아닌데 뭐 너희가 좀 잘못 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낸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신경질적으로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저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하지만 또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구간에 머물고 있죠. 이제 뭐 어제 1,430원이 넘어가니까 외환 당국이 좀 구두로 개입을 하면서 진정되는 흐름이 약간 나타났는데 문제는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또 99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 문제가 아니라 유로화랑 엔화 문제인 만큼 뭐 상당히 좀 문제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일까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라고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지만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엔화라든지 또 유로화 쪽에 변수가 이제 가미가 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크게 아직까지는 뭐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 나라만의 어떤 변수는 하나 있잖아요. 관세 협상 관련된 부분들.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네, 그 부분이 어떤 시기든 이제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우리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는 아직까지는 크게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밤 사이에는 위안화도 약세를 보였고요. 또 지금 원달러 환율도 부담스럽지만 뭐 N달러로 봤을 때에도 달러당 152엔에서 3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우리 통화만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우리 시장의 오늘 가장 큰 이벤트는 삼성전자 이제 잠정치 실적이 오늘 발표가 되는데 저는 우선 뭐 영업이익 10조 원 확보가 될지 이게 좀 가장 궁금하고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와도 이게 선반영 때문에 약간 세론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던데 뭐 실제로 어제 하락 마감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넥스트레이드 종가는 플러스 났어요. 100원.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오픈 AI 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또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라든지 또 TSMC라든지 이런 쪽이 급등을 해서 끝이 났잖아요. 사실 이제 저는 자꾸 의심을 하는 게 오픈 AI가 이 칩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 묘하게 자꾸 계약 공시를 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주가가 조정받을 타이밍에 꼭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변수가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세론의 가능성을 좀 그렇죠. 봤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세론이 나오든 여기서 급등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이달 말에 이제 발표가 되는 전체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겠죠. 그때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각 섹터별로 어떻게 삼성전자가 지금 대응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HBM과 관련된 얘기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판단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지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제 악재가 그럼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긴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한 확장을 하기에는 여전히 미중에 대한 리스크, 그다음에 셧다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많이 올라가는 거 쫓아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눌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 때 그 결과의 값을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또 어제 넥스트레이드 종가 기준으로는 또 플러스가 났던 삼성전자였네요. 근데 또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이제 15일이죠. ASML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또 16일에는 TSMC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TSMC는 기대감에 밤사이에 또 8% 폭등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또 이 선반영이랑 또 거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는 해결 안 된 미중 리스크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무난하게 지나갈까요? 저는 사실 지금 이번 AI 열풍 이제 버블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값 중의 값은 아무래도 TSMC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TSMC의 주가가 강한 건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눌려도 크게 안 눌릴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실적 발표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의 어떤 분위기로 놓고 봤을 때 실적 발표할 때 뭐 AI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향후 칩의 어떤 성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TSMC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그 실적 발표 나와서 세론이 나오든 아니면 거기서 더 올라가든 그거 상관없이 TSMC는 좀 눌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지금 AI 버블을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나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디까지나 TSMC는 단기적인 눌림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뭐 우리 시장 이제 바로 어제 잠정치지만 LG전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왔습니다. 보니까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었는데 관세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예견된 일이었고요. 뭐 그거 대비해서는 뭐 전장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 결과였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오늘 흐름까지 좀 어떻게 봐주실까요? 그동안 버려졌었잖아요. 네. 자, 성장이 있냐, 그다음에 관세 후유증 나올 거다, 실적 좋을 리가 없잖아 이러면서 시장에서 쳐다보지도 않던 그렇죠. 종목이기 때문에 버려져 있던 상황에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다 하니까 당연히 반응이 나온 거라고 봤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닥은 확인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격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성장 동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직까지는 아까 전장 말씀하셨는데 전장 네. 쪽이 좋기는 한데 이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뭐 성장의 모멘텀이 장착이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네. 좀 상승을 하더라도 제한된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약간 턴어라운드까지 바라보기에는 모멘텀적으로 조금 뉴스가 조금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뭐 이어서 삼성전자 이야기도 조금 더 딥하게 해보고 싶은데 HBM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뭐 오늘은 이제 DS 부문만의 실적을 따로 떼어서 나타내지는 않은 만큼 뭐 HBM에 대한 윤곽은 좀 이번 달 말 들어서 구체화가 될까요? 일단 지금 들리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보면은 네. HBM3 퀄은 통과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퀄 통과가 됐다고 해서 지금 바로 매출로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2분기 때 HBM이 좀 바닥을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는 좋아질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퀄 통과가 됐다 그러면 아마 그걸 공식화 시킬 가능성이 있을 네. 테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니면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HBM4와 관련된 부분들을 물어볼 테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삼성의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기대치하고 비교해봤을 때 네. 그동안 삼성도 약간 그동안 양치기 소년 비슷한 짓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뉴스가 딱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줄 것인지 지금 들리는 말로는 네. 삼성이 이번에 수익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조건 HBM4는 승부를 건다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확인해 본다 그러면은 만약에 초기에 같이 진입이 가능하다든지 그럴 네. 경우에는 내년 HBM 시장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컨퍼런스 콜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상당히 저도 컨퍼런스 콜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이 HBM4 관련해서 저는 완전 좀 기대감을 접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금상첨화인 그런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10월 달 이 변동성 장세 우선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보자면요. 제가 어제 약간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9월 들어서 반대 매매 규모가 전월 대비해서 2배나 늘었다고요. 이게 미수금 대비해서도 이게 비중으로 봐도 2%가 좀 넘어가는 그런 구간인데 10월 들어서 이게 청산 쪽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지금 증시가 좋은데도 반대 매매가 나오는 이유는요. 네. 시장이 대세 상승의 패턴이 아니고 쏠림을 통해 가지고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이제 9월, 10월 들어와 가지고는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섹터들 같은 경우는 되게 쉽지 않은 그림이었을 거고요. 만약에 주가가 흔들려 버리면 또 사실 반도체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들이 더 많이 그쵸. 빠지거든요. 그리고 또 주가가 더 올라가면은 참다 못 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걸 팔아서 넘어가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출 또 신용 이런 거를 쓰실 때는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일단 주도 업종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도 업종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 두 네. 번째는 장이 좀 편안할 때 하는 거지 1년 내내 대출을 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근데 보면은 일단 사서 물리면은 끌고 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 시장도 이게 키높이를 해가면서 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부담감은 아직 상당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도 업종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AI가 그 주인공일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AI 버블 여기에 대한 그런 의문감이 저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봐야 할까요?
저는 지금 버블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버블을 만들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보통 이제 뭐 과거 학습 효과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이번에도 변수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네.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이게 위험을 자꾸 고지하고 가능성을 언급할 때는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어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거 때 보시면은 닷컴 열풍이 불었을 때요. 그때는 사실 그 닷컴 주식들이 수익이 나는 거에 포커싱을 했던 게 아니라 무조건 투자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해서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 많이 접속하게 해야 되고 네. 그 이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여기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마르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외상으로 발주를 내놓고 나중에 못 갚아서 펑크가 나기도 네. 하고 이러면서 이제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투자를 하는 빅테크도 돈이 넘치고요. 네. 그다음에 칩을 만드는 업체들 당연히 좋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미 정부가 스타게이트라는 걸 조성을 해가지고 네. 뭐 오픈 AI하고 제가 아까 주범 같다고 했지만은 계속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알파벳 CEO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지금 네. 과잉 투자보다 과소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자극적인 약간 그런 발언이네요. 왜 그런 네. 얘기를 하냐면 지금 AI 시장에서도 결국 살아남는 건 1등 아니면 2등일 가능성이 높지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투자했던 거 못 걷게 되고 그렇게 그쵸. 되면은 그게 다 손실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재무 여력도 줄어들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또 인수합병이 벌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가 몇 년 뒤에는 없어질 가능성도 진짜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존 경쟁에 들어가는 초입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면서 여전히 부담이 돼도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알파벳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관련되어 있는 모든 회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고 모든 회사가 아직은 돈을 벌고 있고 증익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확실히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이 KPX 확대, 그러니까 자본 지출 확대가 여전히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행히도 뭐 2026년까지는 관련해서 이 수요가 훨씬 공급에 비해서 좀 타이트하다 이런 기사들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이사 모시고 이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까지 함께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